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정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자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공천에 관한 논점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총선 전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엊그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공천은 두 가지 가운데 토막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친북 연방제를 지향하는 정치. 두 번째는 대장동 방탄.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장동에서 이겨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옛날 체포동의안 관계로 해서 자기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비명 약 31명 정도로 시중에 많이 돌아다녔죠. 그 명단 중에 28명이 숙청당했습니다. 3명이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합 위성정당하고 또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서도 민주당과 연대와 공조를 표방하는 조국혁신당, 이 두 개 사이에 일종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연합에서 사회단체 목으로 뽑혔던 두 사람의 전력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두 사람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주사파냐, 친북파냐, 아니면 반미주의자냐, 거기서 거기야. 도진개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의회에 또아리를 치기 위한 소위 이석기의 잔당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저쪽에 조국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세력은 비교적으로 학적 배경이 상당히 높고 변호사가 많고, 그리고 뭐 조국 자체가 뭐 산호맹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회주의자라고 보아야죠. 거기서는 좀 고상한 접근을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지지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국이가 캠페인의 정확한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조국의 메시지는 뭡니까? 윤석열 탄핵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쫓아내자. 옳든 그르든 그 시비를 떠나서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사람을 보내고 어쩌고 난리 법석이지만 그렇게 선명한 메시지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여서 이거저거 그냥 돌아다니고 재판받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어떤 정책, 소소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만은 그것이 대세를 끌어가는 헤드 컨셉트라고 할까? 아주 핵심 주제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호주 대사로 가는 이 전 장관이 무슨 공수처로부터 혐의를 받아가지고 수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보내버렸다. 이거 도망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있는 이 대사는 아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는 받았고, 그리고 출국 금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그냥 외교관으로서 부임을 했는데 내가 뭘 도망을 친 거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쫓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크게 범죄자 은닉 도피시키는 것으로 모으는 것은 좀 지나치죠. 좀 웃기죠. 그래서 아직 이재명이도 핵심 주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마 지지도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현재로 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1, 국민의힘이 40.9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게 조국 혁신당이 9.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오느냐?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별로 깨끗하지 못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뭐 온갖 무슨 뭐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무슨 자살 피습 쇼, 뭐 단식 투쟁 이런 등등으로 영어로 말해 시켄타이어드. 이 사람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이요. 그러니까 대안이 조국이 차라리 참신하지 않을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국 쪽으로 잠깐 간 것이고, 민주당 자체가 싫어서 나와버리는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31명 비명파 학살당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쪽으로 밀려 나오는, 그렇게 갈렸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쪽은 조국 신당으로 갔고 다른 한쪽은 이낙연 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당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혁신당이 이준석, 김종인의 개혁신당이 4.3%, 그리고 자유민주당과 새로운 미래가 2.3%, 기타 정당이 1.8%.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도 또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수백만 명의 당원을 모았다는 그 아주 큰 소리 꽝꽝 치고 그냥 연야 그냥 중령 인사를 영입하고 막 현역 의원을 영입한다고 하는 자유통일당은 공교롭게 여기 한 1%도 안 나와요. 녹색정의당 0.8%까지 나왔는데 적어도 0.8% 이하라는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를 어떻게 찍느냐. 그것도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지도는 31이지만은 지역구 후보는 39% 찍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도는 40.9인데 지역구 후보는 좀 더 올라간 41.6, 그러니까 0.7% 올라갔습니다. 녹색당 후보는 같습니다. 0.8, 0.3.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은 정당 지지도는 4.3%인데 지역구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3.8%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준석 신당에서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근처에 벨트를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벨트가 그렇게 많이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당시에 그 양향자 의원이 거기다가 뭘 만들고 시작하고 거기 많이 붙었죠. 그리고 가장 청년 유권자가 많다는 화성지구에 이준석 대표가 가는데도 아직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새로운 미래는 정당 지지도가 2.3%, 지역구 후보에게는 2.2% 아주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이낙연 후보에게는 며칠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리가 좀 잘 되지 않고 했는데, 적어도 이대로의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이낙연의 어떤 시도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좀 얘기하겠지만 이낙연 자체가 새로운 신당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캠페인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는 조직원을 어떻게 총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도는 9.0%,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5.4%.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역구 후보로 나오는 사람은 아직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적어도 이것이 나중에 비례대표 배분에서 상당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보여주세요. 비례대표는 개혁신당이 4.2에서 그대로 4.2고, 그렇죠? 잘 안 돼요? 됐어요? 오케이. 기계가 좀 낙후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잘 개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신당이 비례대표에서는 23.9%는 놀랄만한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하고 지역구 후보하고는 지역구 후보는 1.9, 비례대표는 2.6. 그래서 잘하면 자유민주당도 재수가 좋으면 앞으로 이 추세를 계속하면 비례대표 한 사람 정도는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비례대표가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계산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선거 결과와 연동해서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투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에는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투표율에 100% 연동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정당 투표율의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앞에다 준자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1대는 그냥 연동형을 그냥 시작했는데 이제 준연동형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46석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1등과 2등을 한 정당이 각각 한 20석씩 차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국민연합이든가 민주연합, 아니 국민의힘 연합, 국민의 미래, 이름이 국민의 미래가 20석을 따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과 조국의 혁신당, 이 두 개가 어떻게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우선 민주당 연합이 20석을 차지할 경우에 조국 신당이 나머지 6석을 거의 독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20석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미래, 민주연합이 오히려 제3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현재는 한 6석 정도 남은 것에 가지고 참 애잔한 중소 정당이 그 한 석, 두 석을 따려고 지금 이합집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우선 개혁신당이 4몇 %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도 4.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간다면 적어도 1명 아니면 2명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개혁신당은 아마 지역구에서 양향자니 금태섭이니 많이 있죠. 이런 이원욱 뭐 이런 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힘을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전국구에서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종인 선거관리위원장이 비례 1번이나 2번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현상, 비례대표 6선 의원이 탄생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요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올드보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남 진도반도에서 박지원 후보, 그리고 전주 덕진이가 어디에서 정동영 후보가 어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은 다 했죠. 저 박지원 전 원장의 케이스를 보면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하여간 그 이재명 칭찬하는 데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위 내일 다 벗고 쫓아가면서 한다는 식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그거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일단 그렇게 확보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해남 출신이죠. 그분 만났는데 그 윤관석이가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재갑 대동원 윤 씨가 더 윤관석은 이쪽에 서울 경기고 윤재갑 의원이 가버리니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아마 무투표 당선할 걸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송영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쪽이지.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광산구에 그 민영배 의원하고 붙게 되는데, 민영배는 정당 왔다 갔다 꾸어주기 의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악명이 꽤 높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 현지를 보면 민영배는 거기서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는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송영길 대표가 또 바로 그 지역을 노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이낙연, 송영길, 민영갑의 3파전이 아주 재밌게 벌어질 것 같아요. 하고 이 관계에서 특히 이제 송영길 의원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에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소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소에서 창당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송영길은 감옥소에서 옥중에서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비례대표 아니고 바로 광산구에서 민영배, 이낙연하고 이제 승부를 겨루게 됐는데, 자, 조국이라는 사람은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석이 돼서 지금 선거에 뛰잖아요. 혐의가 많은 이재명이가 대여섯 개의 혐의를 가지고도
떳떳하게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송영길에게도 적어도 아직도 1심에서 무슨 구형을 받거나 언도를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사람 정도는 내주어서 깨끗하게 정치적인 자기 포부를 펼치는 것이 온당하고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부의 행정 당국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문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페어 플레이 시켜라, 이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이 관계로 해서는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양향자 의원마저도 그 벨트에서 그렇게 표를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한 20 며칠 나오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반도체 벨트가 그 선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에 또 삼성전자니 뭐 이런데 SK니 이런 데서 또 전문가 사장들이 또 거기에 현재 후보로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는 것이 좀 퇴색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종로에는 금태섭 의원은 나름대로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거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역부족하는가. 좋은 정당 배경이 있으면 뭐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갈리지 않고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연맹으로 제3의 신당 입장을 취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됐었을 거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지나간 넋두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선 이재명 공천이라는 그 장마당에서 이제는 이낙연과 조국의 싸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조국은 휘하에 현역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뭐 그거 하나 누구 있죠? 황운하 울산 황운하 있죠. 그것도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국의 위에는 범죄 혐의자, 또 그걸 범죄를 다루어주는 하는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이낙연은 적어도 8명 내지 10명 정도 현역은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2, 3일, 3, 4일 사이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도 조국하고 싸움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지금 저 정도 2.4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은 정치 접어야죠. 근데 오늘도 아침에 뭐 식사하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낙연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이낙연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 너무 많이 쏟아져.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관리에 좀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뭐 한일 의원연맹을 할 때 자기가 그 동경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잘 아는 사람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으면서도 돌아가면서 글을 쓴 것이 와다시와 니혼고 그레마생, 나는 일본말 모릅니다 하는 일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일 의원연맹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그런 글을 도알바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전용 전 의원이 뭐 이렇쿵 저렇쿵 특파원 시절에 얘기를 하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인덕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참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얼마입니까? 한 25일 정도 남았지? 25일 정도 남았는데
이낙연은 자기 생애의 절기를 발휘해서 과감하고 확실하고 깨끗하고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이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결과가 돼서 사실상 정치를 더 이상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 얘기했지만 뭔 얘기를 강하게 하려면 꼭 기침이 나요. 그리고 재밌는 또 현상 하나는 요새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애를 많이 쓰더군요. 그리고 뭐 황보승이 의원을 영입해가지고 원내 정당은 됐는데 어제도 보니까 청년 비례대표 대상 인물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이명규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물이 안 좋은 말이다. 기침 먹어도 기침은. 이명규 변호사가 엊그제 누구야 민경욱 의원하고 좌담회를 많이 벌리고 하는 걸 보았더니 민경욱 전 의원이 자유통일당 쪽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정광훈으로서는 포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자면 자유통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어떤 당세 이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허수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 허수라는 것을 스스로 깰 줄 아는 기회가 이번입니다. 뭐 몇십만이고 몇백만이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황보승 의원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도덕적 순결성을 가장 강조해야 하는 성직자가 주도하는 정당에 그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냥 영입하고도 괜찮은 건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이것은 정광훈 목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잘하면 정당의 당세가 확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5.18 사건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핵심이 됐는데 5.18 문제, 5.18 폄훼했다고 도태우 도시죠. 공천 취소됐고, 근데 이 취소된 것을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취소와 그냥 맞먹게 취소를 했어. 전봉주 의원 목발 선물로 줘야 한다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악담과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를 했고 또 5.18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다가 또 오니까 또 그만두고 이건 무슨 공천이 이 모양입니까? 응? 저는 도태우 변호사를 특히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의 한 번도 그 사람하고 토론해 본 적도 없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도태우와 거의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을 보니까 5.18에 대해서 북괴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북괴군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북한을 방문해보고 온 사람의 감으로, 육감으로 5.18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돼.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제가 4.19도 예를 들었습니다. 4.19나 5.16이나 이런 사건 벌어지면요, 북한에서 지금 오든가 아니면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막 움직이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광주 사태에 군부에서도 발표했어요. 광주 사태 10일 동안에 광주에서 발신한 평양으로 간 전파가 5,000건 이상이 나타났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광주 근처를 돌아다니던 고정간첩이 보냈는지 아니면 누가 다른 코맨더가 와서 보냈는지 그건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막 천둥 번개송이처럼 난리 법석을 지을 일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공천에 웃기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5.18을 위대한 무슨 뭐 용가리 통평가 한동훈이도 뭐 옮기고 아니 그거 좀 문제가 있었고 뭐 공천에서 빼버리고 아니 5.18의 망령이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지배하는 겁니까?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적지 않아요. 5.18 정신, 5.18 문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공천을 취소해야 할 만큼 이것 때문에 5.18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짜 가짜를 좀 가리고 진실과 거짓을 좀 가리고 그리고 5.18 현지 당시에서 학생들 데모하다가 희생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망월동에 고이 잠들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짜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옆에 끼어서 난리에 법석을 치고 그 5.18 가짜 유공자 행세를 하고 돈 받아먹고 하는 사람만 걸러내자 이거야. 좀 청소부로 좀 쓸어내자 이거야. 그래서 깨끗한 사람으로 5.18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 5.18 당시에 분명히 북한군이 오기는 왔어 하고 믿고 있는 지만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5.18에 대한 국민적 공청회를 벌리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5.18 얘기만 좀 했다고 해서 했던 공천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거 말이 안 돼. 이는 뭐 무슨 뭐예요? 말이요, 막걸리요. 야, 속된 말로 상말 하고 싶으면 이게 개판이야, 선거가. 예? 이 말이 안 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18 문제에 대해서 해외 동포들의 24개국 104명의 해외 동포 단체장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좀 길지만 여러분 조용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저쪽에 4월 10일 선거 통진당 세력 대거 부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한국공부 성명. 해외 동포 단체장 각 협의회 24개국 104명 승인. 본문입니다. 4.19 총선에 임박하여 리더십의 한계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해외 애국 동포들은 민주당이 통진당 세력 대거 공천과 이재명의 인천 개항을 게리맨드는 식 편법 출마선언 선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재명이 좀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계속되는 선거의 불법,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전산장비 사용 등 모국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그 논거와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명과 정진상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조직, 범민련 등
친북 이적단체 소속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거나 천안함, 자폭설 등 경기 동부연합 위주 통진당 세력을 대거 위성정당 후보로 추천했다. 그리고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 진보연합 출신 인사들을 민주비례정당으로 민주당, 정의당, 녹색정당, 새진보연합, 국민후보 등을 합친 더불어민주연합을 형성하여 단일화 공천을 했다. 이들 20명 내지 30명의 극조 세력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조정되고 민주노총 등이 배후에 둔 국내 고정간첩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2. 2021년 12월 28일 북한은 진보 후보 단일화가 영업 일부, 민노총을 얘기합니다. 영업 일부로 진보당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지자체상 등 진출 2024년 총선에서 원내 정당 진출하라고 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2일 채널 A 뉴스를 인용한 겁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대북 송금의 연루 조사 중이며 4.15 부정선거를 주도하여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인사들을 당선시켜 수많은 체제 붕괴 악법을 만들었다. 3. 기존 강성 극좌 의원을 포함 이들 20 내지 30여 명의 체제 전복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을 한다면 공식 비공식으로 남한의 주요 산업 분야인 방위, 안보, 원전, 반도체 등의 산업체 기빈을 유출하고 종국에는 체제 전복을 유도할 것이다. 이들은 반일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 지지를 유도하고 최근에 출소한 이석기 세력은 통진당 세력을 결집시켜 민주당의 불순 세력과 연합해서 국회 장악 시도가 예상된다. 옛날 김약수의 국회 불합치 사건을 예상하는 겁니다. 4. 민주당이 분당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2001년 군자산 약속이 진행 중인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최대 확장이다. 임종석이 컷오프에도 불구하고 당 잔류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재명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분리함에도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임종석은 북한방송 자금관리인이고 조국은 산업명 출신의 사회주의 혁명 문제이다. 이들의 목표는 준연동형과 72개 지역구 단일화를 통해서 종북 세력의 당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5. 한편 선관위는 3일 부정선거 방지의 마지막 보루인 사전투표 관리인, 도장된 거예요. 사인 날인을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는 유권자 본원 앞에서 투표용지가 프린트되니 안심해야 된다는 등의 궤변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주권을 계속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체제 전복 세력은 40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입성한 강성희 후보들 필두로서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켜서 국민의힘 쪽의 우파 위장 친중 세력과 함께 탄핵 시도와 국가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해외 동포들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정부와 여당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 그동안 밝혀진 물증 등으로 전 국민의 40%, 보수파 60%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현행범인 선관위원회를 압수수색하여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고 여의치 않을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저지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 자유민주 국가 수호를 위한 특별 공천과 통진당 세력에 강하게 맞설 부정선거 척결 위주의 비례 정당을 창당하라. 조국 혁신당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공천 미확정 지역과 국민의 미래 비례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척결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일당 100의 유능한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여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라. 3.
국가정보원은 전산 보안 시스템의 점검을 철저히 해서 40선거에서는 중국 하웨이 시스템을 사용한 LG U+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금지할 것.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포스트 2024년 2월 22일자 보도입니다. 중국 보안 회사인 아이슨, 일명 AUXUN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8년간 인도, 홍콩, 타이완, 영국, 한국 등 20여 개 나라의 정보기관과 기업을 대량 해킹해서 비밀 정보를 수집해 왔다. 아이소는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공과 계약을 맺고 해킹을 일삼는 조직이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 지난 2월 22일자 보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아이슨의 해킹 리스트에는 한국의 경우 LG U+ 3TB 통화 기록이 포함되었다. 4.15 선거 당시 중국 하이웨이 시스템을 사용한 LG U+가 단독 입찰을 했다. 4.15 총선은 LG 혼자만 단독 입찰을 한 겁니다. LG U+는 중국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단체입니다. 회사입니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는 2018년 이미 호주 국정원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s ASIO라고 부릅니다. 이에 경고로 하이웨이 5G 사용을 금지한 지 오래되었다. 이미 국정원에 선관위 해킹 증거와 선거 시스템 위험 노출 경고를 해왔다. 국정원이 발표했어요. 40선거에는 중국산 하이웨이와 연결된 LG U+ 사용을 중단하라. 현재 모국인 대한민국은 주권이 탈취된 절체절명의 상태이다. 여야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세제 주요 세력들은 힘을 합하여 선관위를 해산하고 탈취된 국민 주권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사전투표 운영 관리인, 사인, 도장, 개인 도장 날인 거부, 현장 투개표를 거부하고 깜깜이 호송과 보관 등으로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한 800만 해외 동포들은 국내 주권 세력과 함께 사전선거를 보이콧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3월 6일. 자, 쭉 그 연대 104개 단체 이름을 쭉 올리세요. 전체 다 올리세요. 이렇게 많은 해외 단체들이 이 성명서에 전부 지지하고 서명했습니다. 보이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워싱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필리핀, 독일, 파푸아뉴기니아, 칠레, 브라질, 캄보디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등이 포진된 대한민국 하연 조직들이 방금 같은 장문의 그리고 정통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악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안 쓰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이것을 손을 쓰는 그런 권력,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믿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윤 대통령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얼마든지 이것을 특별 조치로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법률 위반이 아니고 나중에 국회를 통해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일종의 전쟁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흥전을 할까요 말까요 묻습니까?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하잘것없는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면 북한한테 물어.
문제인데 이거 우리 반대할 거 기권할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보좌하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자기의 신명을 걸고 요청해서 우선 거기에 파견해 놓은 사무총장 그 사람도 그 한몫이 다 됐어. 무슨 약점을 접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다. 도장을 찍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못하고 이걸 유지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 선관위가 이런 선관위가 있습니까? 응? 그럼 선거 뭐하러 합니까? 오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푸틴이 뭐 제 5선인가 해갖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한대요. 그 선거 하나마나 여기 선거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정보에 의하면 이 나라 좌파의 라운드 테이블에 좌장을 맡고 있다는 무슨 백낙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서 이재명이는 DJ 김대중이야 이래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응? 확실히 명백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는 이런 내외적인 것은 국민의힘이 뭐 어떻든 간에 과반수는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국민의힘 좀 비판하지만 저는 일종의 비판적 지지라고 할까? 그래도 이재명이가 과반수 짜는 거 100번이나 낫죠. 비판을 하지만.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나중에 시간 갈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숫자 조작. 이 작전이 하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숫자 조작은 사전선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아침부터 공병호 박사의 글을 띄웠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미 부정선거 작업이 시작됐다. 부정선거는 쭉 와서 예를 들면 몇 명이 찍었는가를 아무도 몰라. 예? 왜냐면 누가 찍었다는 리스트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면 사전 투표는 하나 보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쉽게 말해서 100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에서 150명이 사전 투표를 했으나 발표를 해도 아무도 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 응? 그러면 나머지 그 100명 빼고 150표, 나머지 50표 있죠? 50표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야. 조정하는데 도장은 이미 다 찍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도 아무 흔적도 안 나. 만약에 도장을 일부러 선거관리관에 도장을 찍는다면 자기들 그 조작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투표를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국민들도 있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면 나라가 극히 혼란한 사태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보니까 우리도 그래도 선거관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쪽으로 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백치 같은 어린애 같은 어떤 낭만주의, 만족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시고 다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다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선관위 사무총장이 뭘 하고 있는지, 선관위 위원장이 뭘 하고 있는지, 그 개최 중요한데 무슨 포스터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해외 단체, 이렇게 광범한 단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투표에 대해서 일찍이 이런 종류의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일 겁니다. 예, 전 세계 24개 나라에 펼쳐 있는 104개의 아래 64단체의 모임으로 아까 그 명단을 쭉 발표했죠.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호 재현과 국민들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를 장래를 결정한 정말로 중체대한 일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맙습니다. 네.